정부가 지난 2000년 이전 차량을 신차로 바꿀 때 최대 25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동차 업계도 신차 가격을 차종별로 50만 원에서 250만 원 추가 할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공공건설을 확대해 수도권 25만 가구, 전국 43만 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그린벨트 등을 해제해서 지정되는 보금자리 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긴 오는 10월쯤 사전 예약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북한 로켓 발사에 관해 유엔 차원의 대응 방안을 협의해왔던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채택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빠르면 13일 공개회의에서 의장 성명이 공식 채택됩니다. 지난 주말 성금요일을 맞아 휴장했던 뉴욕 증시가 6주째 랠리를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이번 주 시티그룹과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있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는 0.8% 올라 5주 연속 상승했고요. S&P 500도 1.7%, 나스닥도 1.9% 각각 올랐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약 3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깜짝 실적을 발표했던 웰스파고. 하지만 시작에 불과하죠. 이번 주에는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시티그룹 등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돼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뉴욕 증시가 6주 연속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뉴욕 증시 일단 주 초반에 조금 조정이 있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닝 시즌을 맞아서 뉴욕 증시 어떤 흐름 보일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미국 주시장 같은 경우에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웰스파고로 인해서 이번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일단은 대체적으로는 좀 추가 상승이 조금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추세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기는 다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S&P 50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의 순이익이 이번 분기의 예상치가 대충 지난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약 한 36%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7분기째 순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서 이 대공황 이후에 아마 이 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는 최장 기간이다. 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더욱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배당금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배당금을 축소하는 기업들의 수가 367개로서 55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업종들의 어떤 순이익이 조금씩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주식 투자자들의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배당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시장이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제대로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을 통해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부를 증식시키기 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웰스파고의 같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 실적, 한 분기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 바로 사상 최고치의 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1분기 만에 이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라고 하는 이번 상황이 모두 끝났다라고 보는 것은 다소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웰스파고 때문에 지금 미국의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시티그룹 같은 다른 금융기관도 웰스파고와 같은 분위기를 좀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 골드만이라든지 시티라든지 JP모건 이런 주요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 이외에도 인텔, 그다음에 뭐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뭐 할리 데이비슨 같은 그 금융주 이외에 유수의 어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하고 이제 뉴욕에서는 이제 이 웰스파고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웰스파고를 가지고 미국 전체의 금융주를 얘기한다는 것은 뉴욕을 가지고 미국 전체를 논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웰스파고라는 것은 사실 그 어떤 금융주 내에서도 상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이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 서프라임이라든지 이런 금융 위기로부터 사실은 가장 거리가 먼 은행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웰스파고가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다른 이 투자은행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은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실적이 사실은 주당 마이너스
1달러 44센트의 적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당초 예상치가 마이너스 1달러 31센트였기 때문에 거의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정도의 적자가 기록을 하면서 주가 상당히 좀 안 좋았던 흐름이었는데요. 다소나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 분기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는 이 적자 규모가 마이너스 37달러 그리고 마이너스 23달러 선으로 이 적자 규모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미국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지난 4분기가 상당히 안 좋았고 이후로는 이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흑자로 또는 어떤 업황의 어떤 전반적인 개선으로 보기는 다소 이르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관련해서 상품에서 조금 자유로운 그런 영업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또 실적이 나왔지만 이런 웰스파고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금융기관 실적이 모두 다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한편 최근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가 계속 회복하고 있는데 반면에 기업들의 부도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일단 그 최근에 나타난 무디스 자료에 따르면요. 이 글로벌 회사채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얼어붙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투기 등급 채권 가운데 최근에 부도 건수가 지난 3월에 35개를 기록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에 16개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1년 사이에 부도 채권 수가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분기 전체를 보면 79개의 기업 채권이 부도를 맞았다는 것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이제 주식시장에 나타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 채권 시장, 특히 회사채 시장으로 아직 이전되지 못했다라는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까지는 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그 긍정적인 분위기가 폭넓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직은 이 회복의 조짐들이 급격한 유동성 부족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우량 기업, 그다음에 이제 일부 금융기관에 이제 국한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 전반적인 회복 국면은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 비우량 기업에까지도 회복이 확대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당장 주식시장에 급격한 어떤 위축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주가라든지 심리가 조금 좋아진 것에 비해서 실제 기업들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회사채 시장이 특별히 또 대조적으로 좋지 못하고 그 중에서도 투기 등급 채권의 부도 건수가 증가하는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중소기업이라든가 비우량 기업들까지 회복이 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유럽 쪽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주 유럽 주식시장 일단 부활절이 끼어 있어서 휴장 때문인지 큰 흐름을 보이진 않았는데 글쎄요, 뭐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서유럽하고는 대조적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동유럽 권들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단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예,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동유럽 주식시장은 이제 대체로 한 7%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영국하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권 정도에 머물렀는데요. 네. 이 동유럽 주식시장이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국제 신용시장의 어떤 해빙 분위기가 조금 나타나면서 환율 시장이 상당히 좀 계속해서 안정을 보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유는 이제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 자국에 대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약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경상수지라든지 이 재정수지가 안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좀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연쇄 부도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좀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유가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좀 많이 엇갈리고 있지만 그동안 가장 소외받았던 러시아가 유가와 함께 이제 좀 완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러시아라든지 동유럽 주식시장이 당분간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RTSI 같은 경우에 지난 종가가요 지금 817로 나와 있습니다. 강보합으로 마쳤는데요.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주 아시아 증시 대체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대만, 일본 증시가 나름대로 강세였는데 특별히 일본이 지난 주말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를 했었죠. 일단 내용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 호재로 작용을 할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일단 지난 주말에 일본 아소 총리가 한 15조 4천억 엔 정도에 해당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4월 초에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정치적으로 합의를 이제 이루지 못해서 결국에는 G20 회담 이후로 미루어졌던 사안이고요. 네. 금액은 다소 예상했던 것은 한 10조 엔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조금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 핵심 내용은 이제 고용 회복인데요. 일자리 수 약 200만 개를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유럽과 같이 이제 자동차 교체를 할 경우에 보조금을 준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공 프로젝트를 늘린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 상당히 좀 도움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 다소 이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비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정부 부채가 많은 나라인데요. 네. 이번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국가 부채가 GDP 대비 약 200% 정도까지 확대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부양책에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제 채권 발행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최근 일본의 채권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다소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제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예상보다 컸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서프라이즈, 즉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이후에 어떤 비용 측면에서의 부담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는 이 대형 호재로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은 곧 당장은 뭐 호재일 수 있어도 향후 어떤 그 조달 과정을 통한 진통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영향은 어떻게 미칠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내수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대외 적자가 상당히 좀 큰 편이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에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일본의 내수 시장이 빨리 회복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이 이 해외 업체들의 어떤 그런 그 가격을 싸게 해서 이제 그 덤핑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 업체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 경기가 조금 빠르게 회복될 필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가 국내 수출 업체에 오히려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이제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주목해 볼 만한 대외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챙겨주시죠. 일단 이번 주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발표되게 되는데요. 지난달 이제 미국 소매 판매의 어떤 그런 감소폭이 둔화되면서 긍정적인 자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 지표에서도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안심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는 지표이고요. 예. 그 다음으로 좀 주목할 만한 지표는 바로 이제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제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지난 4분기에 지난 전년 동기 대비 6.8%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번 1분기 GDP 성장률은 이 6% 초반대로 지난 4분기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날 산업 생산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소비와 같은 지표들이 함께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3월 지표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성장률 측면에서는 바닥이라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우에는 이 실물 지표들보다 유동성 지표가 워낙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물 지표들이 다소 예상치보다 조금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과 같이 이제 중국과 미국이 세계 경제를 지금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는 두 축인데요. 아무래도 금주에 발표되는 거시 지표들의 결과가 향후 매크로 환경에 있어서의 어떤 안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그리고 목요일 발표되는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월 13일 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정부가 소비 지금 악화로 고전 치르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살리기 위한 활성화 대책을 최종 확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세금 감면을 통해서 어떤 신차 구입을 유도하고 또한 노후 차량을 교체한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 소개 부탁드리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간간히 나왔는데요. 네. 어제 이제 정부가 그 종합 방안을, 자동차 활성화 종합 방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우선 이미 알려졌던 대로 그 내달부터는 2000년 이전 차량을 신차로 바꿀 때는 개별 소비세와 취등록세가 70% 할인이 돼서 최대 250만 원까지 세금을 적게 내셔도 됩니다. 감면 내역은 개별 소비세가 최대 150만 원, 취등록세는 100만 원까지이고요. 이 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신차를 구입하기 전후 2개월 이내에 노후 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 정부는 또 노후 차량을 경차나 하이브리드카로 교체할 때는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예산이 한 15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완성차 업체보다 더 어려운 것이 중소부품업체들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기관 투자가를 중심으로 1조 원 규모의 부품 소재 M&A 펀드를 조성해서 이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대형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 지자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출연을 해서 부품업체들을 지원해주는 지역상생 보증 펀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채권 발행만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자동차 할부 금융사들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 채권시장 안전펀드나 우체국의 기업유동성 지원 자금을 활용해서 자동차 할부 금융사의 채권을 매입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동차 산업을 살린다 하는 정부 의도와는 또 별도로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 구입 가격에 가장 관심이 가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이 얼마나 싸지는 건가요? 네, 우선 표를 보시겠는데요. 이 차종별로 보시면은 세금 감면을 고려한 총 부담액을 볼 때 베르나 1.4는 종전에 908만 원에서 834만 원으로 75만 원이 싸집니다. 그리고 아반떼 1.6은 1,189만 원에서 1,091만 원으로 98만 원이 저렴해지고요. 이 소나타 2.0의 경우는 154만 원의 세금이 깎이면서 현재 1,864만 원에서 1,710만 원으로 가격이 낮아지고, SM5도 현재 2,131만 원에서 176만 원의 세금이 빠지게 됩니다. 이 밖에 오피러스나 베리터스 같은 국내 대형차, 또 BMW나 렉서스와 같은 고급 외제차의 경우 감세 한도 25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인하폭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세금 감면에 맞춰서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도 신차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고, 업계에서도 이 자율 인하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최종 인하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소형차나 준중형차는 50만 원에서 70만 원, 그리고 중형차는 90에서 150만 원, 대형차는 200에서 250만 원가량 각각 가격 인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현대의 소나타 2.0의 경우 가격 인하까지 감안할 경우 총 300만 원 정도 값이 내려가서 1,600만 원 안팎이면은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될 전망이고요. 이 르노 삼성의 SM5의 경우도 현재 2,100만 원에서 1,800만 원대로 가격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 밖에 국산 대형차나 고급 외제차의 경우는 250만 원 감세에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가격 할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 적어도 500만 원 이상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업계의 이 할인폭은 배기량뿐 아니라 차종의 인기도에 따라서도 다소 달라질 전망입니다.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대형 차량으로 갈수록 인하폭이 더 큰 그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요, 당초에 그 자동차 활성화 대책의 전제 조건이 됐던 그 업계의 자구 노력 부분은 쏙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어떤 그 대책의 문제점을 짚어주신다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지원 대책이 어떤 강력한 업계의 자구 노력 조건 없이 다소 성급하게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 앞서서 공식적으로 선 자구 노력, 후 정부 지원이라는 원칙을 강조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각 업체들이 내놓은 발표 내용을 보면은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어떤 노사관계의 개선이나 뚜렷한 자구 노력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현대차
자동차 노사가 최근 발표한 노사 간 위기 극복 특별 협의체 구성 방안도 어떤 노사 관계 개선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또 GM 대우나 쌍용차가 임금 및 인력 감축 계획을 내놓긴 했지만 이 역시 세금 지원을 의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고 또 노사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선불로 지원을 약속해버린 셈인데요.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정부는 노사 관계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대책을 내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평가 여론이 너무 부정적일 경우에는 이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론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또 한편 추진하고 있는 해운사 구조조정도 지금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인데요. 은행권이 추진하고 있는 해운사 구조조정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왜입니까? 네, 지금 은행권이 해운사에 대한 1차 구조조정을 위해서 여신 규모 500억 원 이상의 38개 해운업체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해운사에 대해서 일부 채권은행들이 벌인 1차 신용위험 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과 퇴출 대상인 D등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잠정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겠는데요. 예. 해운사에 대한 리스크 노출이 큰 부산은행이 최근 5개 해운사에 대해서 실시한 1차 신용위험 평가에서 C, D등급은 없다는 잠정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하나은행의 평가에서도 3개 해운사 가운데 워크아웃 및 퇴출 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밖에 잠정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농협과 신한은행 역시 C, D등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다른 은행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주요 은행들의 최종 평가 결과는 오는 20일쯤 나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1차 구조조정에서는 커다란 퇴출 바람은 없을 거다 하는 말씀이신데 왜 그런가요? 네, 이 은행권 관계자들은 작년까지는 주요 해운사들의 경영 실적이 좋았던 데다가 이번에 1차 평가 대상인 해운사들이 우리나라의 대표 회사들인 만큼 함부로 퇴출을 언급할 수는 없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 대신에 은행들은 여신 규모 500억 미만의 해운사에 대한 2차 평가에서는 퇴출이나 워크아웃 대상에 속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경우 역시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인 선박펀드가 구조조정 대상인 해운사 선박을 시세 이상의 가격으로 사줘야만 구조조정에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은행권은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15일이면은 수요일이군요. 해운사 구조조정에 관련된 선박펀드 운용 방안 발표 역시 메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정부가 연간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죠.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9년 주택종합계획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는 올해 공공건설을 늘려서 전국에 43만 가구를 짓는다는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작년 목표인 50만 가구보다는 좀 줄어든 수치인데요. 네. 하지만 작년에 실제로 건설됐던 37만 가구보다는 16%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표를 보시겠는데요. 예. 이 수도권 주택 공급은 작년 건설 실적 19만 7천 가구보다 27% 정도 많은 25만 1천 가구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방은 지금 적체된 미분양이 워낙 많아서 작년과 비슷한 18만 가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는 이 무주택 세대주에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이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이 보금자리 주택에는 중소형 공공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포함되는데요. 수도권 9만 가구를 포함해서 총 13만 가구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 공공분양은 6만 가구, 또 임대는 7만 가구가 각각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또 이 당초 계획을 한 달 정도 앞당겨서 4달쯤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3만 가구를 오는 10월쯤 사전 예약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또 민간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서 재건축과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사실 계획만 보면은 정부는 올해 주택 건설을 좀 촉진하겠다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민간 건설업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 좋고 미분양도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 신규 사업 벌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같은 민간 부문의 주택 건설 부진이 계속될 경우에 앞으로 4, 5년 뒤에는 심각한 주택 수급 불균형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 건설을 늘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실제 올해 실제 주택 공급량이 외환위기 수준인 30만 가구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민간 부문의 위축에 대비해서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주택건설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은 공공택지 내에서 건설되는 주택 물량은 작년 14만 가구에서 올해 20만 가구까지 늘어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8만에서 올해 15만 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2007년에는 민간이 39만 8천, 또 공공부문에서는 15만 7천 가구의 주택이 공급이 돼서 민간이 주택 건설을 주도했지만 작년에는 이 민간 실적이 급감하면서 공공부문 비중이 37%까지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올해도 이 주택 건설 목표 가운데 공공건설을 37%대로 유지해서 16만 가구를 공공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정부는 또 민간 주택 건설이 살아나지 못할 경우 미분양 공공택지나 중도금 연체 택지처럼 사업이 지연되는 택지를 주택공사가 인수해서 보금자리 주택을 짓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였습니다. 신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함에 따라서 실적 확인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던 관망 세력들의 움직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기업들 실적뿐만이 아니라요, 특히 이번 주 미국의 금융주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과연 문제 진앙지에서 위기 탈출의 신호가 나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